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원수에게 정조는 그 사람이 임금에게 올릴 상소문을 직접 써줬습니다. 날짜도 왕이 정했고 내용도 왕이 썼습니다. 신하는 그저 받아 적어 올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식 기록에는 그 신하가 스스로의 충심으로 올린 상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2009년 2월 200년단 봉인되어 있던 정조의 비밀 편지 297통이 세상에 공개되며 우리가 알던 조선 후기의 역사가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놀랍게도 편지 속에 등장하는 정조는 우리가 아는 온화한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향해 나는 태양증이 있어 부딪히면 바로 폭발한다고 진단할 만큼 통제불능의 둘같은 성격을 지녔고 신하들을 향해 육도 문자와 쌍욕을 서슴지 않게 내뱉는 다혈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정조가 평생의 숙적이자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고 알려진 노론 벽파의 수장 심환지와 무려 300통 가까운 밀서를 주고받으며 조선의 정치를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297통의 비밀 편지 속에는 어떤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완벽한 거짓말에 속아왔던 것일까요? 그 소름 돋는 무대 뒤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록에 남은 정조는 언제나 품이 있고 학식이 깊은 군주였습니다. 신하들과 경전을 논하며 밤을 새우고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성군이었죠. 하지만 심한지에게 보낸 비밀 편지의 봉인이 풀리자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날 것 그대로의 정조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편지 속 정조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무능한 신하들을 향해 왕의 채통 따위는 던져버리고 노골적인 비속어와 욕설을 쏟아냅니다. 먼저 자신의 측근이었던 우의정 후보 서영보를 향한 편지입니다. 정조는 서영보를 은밀히 금강산 유람을 보내며 깊은 정치적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영보가 왕의 큰 그림은 보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의 뒷말이 나올까봐 덜벌 떨며 겁을 먹자 정조는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저 호로 자식, 오랑캐의 씨앗, 즉 근본 없는 놈이라는 뜻의 모욕적인 쌍욕을 측근 대신에게 서슴없이 내뱉은 것입니다. 분노는 젊은 학자들에게도 자비가 없었습니다. 당시 국정에 사사건건 개입하며 파벌 싸움을 주도하던 젊은 유생 김매순을 향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입에서 젖비린내 나고 미처 사람 꼴을 갖추지 못한 놈, 새파랗게 어린 주제에 덜 떨어진 놈이라며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원색적인 비난이었습니다. 정조의 맹렬한 분통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반대파 유생들이 시끄럽게 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정조는 새벽 5시가 넘도록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편지를 씁니다. 요사이 놈들이 한 짓에 화가 나서 내 성품도 별나다 하겠지만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왕이 밤새 이불을 킥하며 신하들의 뒷담화를 편지로 쓴 셈입니다. 백성의 고요를 빨아먹는 탐관오리들을 향해서는 아예 이성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화성 행차 후 남은 예산으로 백성을 구휼하려 내린 정리곡을 지방 관리들이 중간에서 횡령하자 정조는 폭발합니다. 어떤 놈의 관리가 이런 짓을 하는가? 어찌 심히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니겠는가? 심지어 자신이 밀어주려 했던 노론 벽파 세력들이 박쥐처럼 이리저리 유리한 쪽으로 붙어 다니는 철새 행태를 보이자 정조는 그들을 짐승에 비유하며 극한의 경멸을 쏟아냅니다. 냄새를 쫓아다니며 모였다가 흩어지는 무리들, 이익에 따라 개처럼 몰려다니는 졸렬한 놈들이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297통의 편지는 조선 후기를 다룬 모든 역사책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정조는 늘 온화하게 미소 짓는 선비가 아니라 분노를 참지 못해 쌍욕을 퍼붓고 신하들의 뒤통수를 치며 그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취급했던 얼음장 같은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왜 하필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정적이자 야당의 당수였던 심한지에게 이토록 은밀하고도 파격적인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것일까요? 18세기 말 조선의 조정, 표면적으로는 개혁을 추진하는 군주 정조와 그 개혁을 사사건건 견제하는 보수 야당, 노론 벽파의 영수 심한지가 팽팽하게 맞서는 긴장감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실록을 비롯한 공식 기록에는 두 사람의 맹렬한 대립과 논쟁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연출된 쇼였습니다. 장막 뒤에서 정조는 야당 당수 심한지에게 300통 가까운 비밀 편지를 보내며 조선의 전국을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국왕 정조가 각본을 쓰고 감독을 맡으면 야당 당수 심한지가 완벽한 주연 배우가 되어
어전회의라는 무대 위에서 소름 돋는 연기력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세 편의 정치 스릴러를 시간 순서대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1797년 10월 탐과거놀이 소탕작전입니다. 당시 화성행차 예산이었던 정리곡을 지방관리들이 횡령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분노한 정조는 10월 5일 심한지에게 비밀편지를 띄웁니다. 어떤 놈의 관리가 이런 짓을 하는가? 내일 열릴 어전회의에서 경이 곧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라. 다음 날인 10월 6일 어전회의가 열리자 심한지는 정조가 지시한 대본 그대로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관리들의 부패를 낱낱이 고발하며 불호령을 내립니다. 정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마치 이 사실을 방금 처음 들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부패를 고발한 심한지의 충심에 깊은 감동을 받은 척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고급 하사품인 표범가죽 한 장을 심한지에게 내립니다. 공식 기록만 보면 야당 당수가 백성의 고통을 대변해 왕에게 직언을 한 훌륭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조가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심한지의 입을 빌려 반대파 관리들을 숙청할 명분을 챙긴 완벽한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탐관오리 한 명을 처리하는데 심한지의 입을 빌렸다면 이 정도로도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정조의 손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 두 달 뒤인 1797년 12월 인사권 장악작전입니다. 12월은 조선의 대규모 관리 인사 이동인 도목정사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정조는 이조판서, 즉 인사권자가 된 심한지에게 12월 19일 은밀한 캐스팅 명단을 꽂아줍니다. 처음 벼슬하는 자는 시파와 벽파를 섞어서 올리고 영남 지역 수령에는 특정 가문의 후손을 써라. 심지어 이기헌, 김기서 등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누구를 1순위에 올리고 2순위에 올릴지 밀실에서 합의를 끝냅니다. 다음 날 심한지는 왕이 지시한 명단 그대로 인사를 단행합니다. 인사가 끝난 다음 날 저녁 정조는 크게 기뻐하며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여론을 들어보니 무관들조차 놀랍다며 칭찬한다고 한다. 너무나 다행이다. 그러면서 철저한 여론관리법까지 지시합니다. 남인들이 벼슬을 못 얻어 불만이라니 다음엔 그쪽 자손을 쓰자. 감역 자리를 서로 내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또 무슨 욕을 먹겠는가. 껄껄. 반대파들의 불만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산하는 그야말로 소름 돋는 정치 구단의 면모였습니다. 조선 전체의 인사를 밀실에서 짜고 쳤다면 이미 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수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을 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 1798년 9월 세 번의 사직쇼입니다. 정조는 심한지를 국가 최고위직인 우의정에 앉혀 전국을 이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임명만 하면 반발이 거셀 것을 알기에 심한지가 임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벼슬을 수락하는 거대한 그림을 기획합니다. 9월 21일 정조는 심한지에게 사직 상소를 올릴 날짜를 아예 24일이 좋겠다고 콕 찍어줍니다. 심지어 상소문 안에 들어갈 핵심 대사까지 본인이 직접 적어서 보내죠. 지시대로 1차 사직소를 올린 심한지, 정조는 이를 반려하고 2차, 3차 사직소의 초안을 미리 받아 자신이 직접 빨간펜으로 첨삭지도까지 해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봐야 합니다. 임금에게 올리는 충성의 상소문, 신하의 진심이 담겨야 할 그 글을 임금이 직접 고쳐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서 다시 내라고요. 역사 기록에 길이 남을 신하의 충심이 사실은 임금이 써준 대본이었던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두 번째 상소를 올리고 세 번째 상소는 하루 이틀 뒤에 올려라. 치밀한 타임라인 지시가 떨어집니다. 마침내 10월 11일 심한지가 각본대로 3차 사직서를 올리자 정조는 공식 조정회의에서 눈물겨운 연기를 펼칩니다. 경이 세 번이나 사직을 청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나의 생각을 헤아려 제발 조정에 나와줘. 아무것도 모르는 신하들은 임금과 충신의 애틋한 모습에 고개를 숙였고 심한지는 가장 화려한 명분을 등에 업고 조정의 중심으로 완벽하게 귀환합니다. 정조에게 반대파 수장 심한지는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대로 여론을 쥐락펴락하기 위한 가장 유능한 체스말이자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였습니다. 밀실에서 모든 국정을 짜고 고치면서도 겉으로는 탕평과 견제를 연기했던 정조. 그는 권력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반대 세력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조선 전체를 통제하던 소름 끼치는 지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아주 거대하고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조가 심한지와 이토록 끈끈한 밀월 관계였다면 대체 정조는 누구에게 독살당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수많은 역사 드라마와 소설을 통해 진실로 믿어왔던 이야기. 개혁군주 정조는 보수 세력인 노론 벽파의 수장 심한지의 사주를 받은 어이들에 의해 독살당했다. 이 정조 독살설은 오랫동안 한국 역사학계의 가장 뜨거운 떡밥이자 대중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힌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 297통의 어찰첩이 발굴되면서 독살설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 근거는 너무도 명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첫째, 암살의 동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독살설의 기본 전제는 심한지가 정조의 뼈저린 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00통의 비밀편지는 두 사람이 겉으로만 싸우는 척했을 뿐 뒤로는 상소문의 내용과 날짜까지 치밀하게 조율하던 정치적 깐부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심한지 입장에서는 자신과 국정을 함께 주무르며 막대한 권력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파트너인 국왕을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제거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암살 의심자에게 국왕의 1급 기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건강 상태는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최고 등급의 기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세상을 떠나기 불과 13일 전인 1800년 6월 15일 심한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자신의 상태를 낱낱이 보고합니다. 뱃속의 화기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지 않는다. 항상 얼음물을 마시거나 차가운 온돌장판에 등을 붙인 채 잠을 이루지 못한다. 정조는 자신의 시력 저하, 등창의 상태, 처방받은 약제의 종류까지 수시로 심한지에게 알리고 의논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조가 심한지를 자신을 암살하려는 배우로 의심했다면 그 암살범에게 자신의 가장 취약한 병세와 약방문을 상세히 브리핑하며 목숨을 의탁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는 정조가 심한지를 죽기 직전까지 깊이 신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셋째, 일방적인 독약 처방이 아닌 정조 본인의 고집스러운 셀프 처방이었습니다. 독살설을 주장하는 쪽의 핵심 논리는 심한지 계열의 어휘들이 수은 성분이 들어간 연운방 등 극약에 가까운 약재를 고의로 처방하여 왕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 편지에 기록된 팩트는 전혀 달랐습니다. 평소 의학의 조예가 깊었던 정조는 사망 전 내의원 어휘들의 진찰과 처방을 몹시 불신하고 거부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병을 자신이 제일 잘 안다며 화병 치료제인 가감소요산이나 백호탕 같은 강한 약재를 직접 지어 먹는 이른바 셀프 처방을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올 한 해 동안 몸을 차게 하는 황련을 1근 가까이 먹기를 냉수 마시듯 했다. 황련은 극도의 찬 성질을 가진 약재로 1근이면 엄청난 독성에 가까운 양입니다. 정조 스스로 극단적인 약재 남용을 자백한 것입니다. 결국 297통의 편지가 가리키는 정조의 사의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의 치밀한 독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경무와 스트레스, 심각한 화병과 등창의 악화, 그리고 자신의 얄팍한 의학 지식만을 과신하여 무리한 치료법을 고집한 데서 비롯된 안타까운 자연사, 즉 병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200년 만에 깨어난 297통의 편지는 우리가 알던 그 동화 같은 역사가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를 서늘하게 보여줍니다. 정조가 야당 당수와 밀실에서 모든 국정을 짜고 쳤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토록 위대하다고 배운 탕평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